안녕하세요. 온찬일기의 사자엄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혜진 작가님의 에세이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입니다. 사랑이 행복이 무언지 모르고 자랐다. 폭행당하고 낙태하고 이혼하고 암에 걸렸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돌아보면 단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라고 작가님이 겪어온 삶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의 책입니다. 과거의 나처럼 상처받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 위해 글을 쓴다는 장혜진 작가님의 에세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장혜진 46의 회사원이자 한 여자아이의 엄마, 딸아이에게 아빠까지 되어주고픈 욕심 많은 싱글맘으로 13년째 살고 있다.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내 아이에게만은 반드시 주고 싶었다. 이혼하고 20번도 넘게 이직을 감행하고 겁도 없이 장사를 시작하고 또 칼같이 접고 2번의 암을 맞이하고 견디며 자타공인 적응의 달인이 되었다. 한 존재를 사랑하는 일이 나를 살렸다.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며 고통 속에서도 웃는 법을 배웠다. 어둠뿐이었던 삶이 비로소 색채를 입기 시작했다. 과거의 나처럼 상처받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 위해 글을 쓴다. 그럼에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는 일이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싶다. 프롤로그. 이 책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하나도 거창하거나 대단할 것 없는, 아니면 그 반대일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가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가 있다면 자기 안에 숨어있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삶과 사랑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을 발가벗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사랑 때문이었다. 결핍의 아픔을 처절하게 겪었고 회복의 기쁨 역시 느꼈다. 그런 이유로 어느 날 느닷없이 글쓰기를 시작했다. 나는 2011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침으로 돌아가 있었다. 왜 그날이었을까? 글을 쓰면서야 비로소 왜 그날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은 삶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다. 비록 고통 속이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삶을 인식했다. 이전까지 내 삶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날 이후 분명 달라지기 시작했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다. 누군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과 같은 고통의 계절이 오기 마련이다. 지금 그 계절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가 닿기를. 그리고 삶이 시작되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아침,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곳에서 깨어났다. 눈앞에 희미하게 드러나는 공간을 인식할 수 없었다. 더위가 더위 같지 않았고 시야를 통해 들어오는 방 안의 모든 사물들이 신기루 같았다. 모든 감각이 소멸된 채 고통만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머릿속에선 무엇인가가 속삭였다. 죽어야만 해. 그 짧고 단호한 소리와 함께 곧 몸의 구체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감각과 감정마저도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고통이었다. 귓가의 속삭이는
죽음의 손짓만이 나를 구원해줄 해답처럼 느껴졌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을 때 머릿속에는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했다. 내가 죽으면 슬퍼할 가족들 얼굴이 아득하게 떠올랐지만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끔찍한 고통의 무게 저 밑바닥에서 희미할 뿐이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 소리를 입으로 뱉은 것인지 생각으로 뱉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의 개입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선포된 직후 내 안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소리도 멈추는 것 같았다. 그때 방 안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그곳에는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는지 몸을 뒤척이며 내 쪽으로 기어오려고 안간힘을 썼다. 작은 몸짓에도 언제나 재빨리 자신을 바라봐 주었던 나를 향해 이윽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상황이 제대로 인식되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를 품에 안고 우유를 먹이는 그 짧은 순간,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내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누군가 눈앞에 대형 스크린을 펼쳐놓고 빠른 속도로 필름을 되감는 것만 같았다. 나와 심장을 나눠 가진 작은 존재가 내 품에서 맑은 눈으로 웃고 있었다. 순간 머릿속에서 절망의 말들을 속상이던 어두운 그림자 사이로 번쩍하고 빛을 뿜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였다. 결혼, 천당과 지옥의 기괴한 결합. 누구나 평범하게 살고 있을 때는 이혼녀가 된다거나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거나 셀 수도 없이 이직을 경험한다거나 불치병 걸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나도 그랬다. 내게는 결혼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통과의례도 그런 일 중 하나였다. 그를 만난 건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서였다. 사내교육 계획을 세우며 자료를 검색하다 서울의 교육기관 컨설턴트와 미팅을 하게 되었다. 컨설턴트가 수원으로 찾아왔다. 영업일을 하는 사람 특유의 사교적인 성격 탓인지 오래전 동창을 만난 것만 같았다. 미팅이 끝나자 그는 마침 지인이 인근에 있어서 만나기로 했다며 약속이 없다면 내 친구 한 명을 더 불러서 술 한잔 하면 어떤지 물었다. 업무상이라는 명목 아래 숨기고 있던 또 다른 목적이 드러난 것이다. 운명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다. 한겨울 훌쩍 떠났던 겨울바다의 태양은 눈부신 오후의 봄처럼 포근했다. 태양이 만들어내는 모든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헤어지기 아쉬워 많은 밤 먼동이 트는 것을 함께 보았고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져서도 내내 서로를 그리워했다. 그의 웃음소리, 별처럼 빛나는 눈빛, 특히 넓고 커다란 어깨가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철저히 안전할 것 같았다. 그런데 결혼은 그런 차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막상 그와 한 집에 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멋지게만 보이던 사람이 왜 그리 못나 보이던지, 먹을 것에 집착하고 게임에 미치고 야동 폴더를 이리저리 숨겨두고 본가엔 왜 그리 자주 가자고 하던지, 그가 우리 엄마가 할 때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던지,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커다랗고 든든하기만 하던 그의 어깨는 그 크기와는 상관없이 작고 나약해 보였다.
그는 딩크족이 삶의 목표인 사람이었다.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거나 하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을 강조했다. 임신을 확인했을 때 가차없이 아이를 지우자고 했다. 그가 해온 말이 있었기에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몹시 서운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온몸이 나른하고 속이 메슥메슥하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불편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총총 올라왔다. 분명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다시 그런 존재가 찾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와 헤어지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다. 그에게 이별을 고했다. 며칠 뒤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다. 절망이 앉아 있었다. 함께 일했던 팀장님을 통해 임시직으로 일을 막 시작했다. 그 무렵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거울로 본 눈빛은 내가 아니었다. 약을 복용한 후엔 신기하게도 미칠 것 같은 분노는 올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온갖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올라 한순간도 쉴 수 없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로 인생을 이어갈 순 없었다. 내가 믿었던 종교, 영성서적들, 자기계발서, 기도법 등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단순 산후우울증이 아니었다.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 나와 같지는 않을 테니. 11시가 넘은 시각, 그는 보통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왔다. 분유를 먹은 아이가 막 잠이 들고 조금 지나서였다. 그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위태로움을 넘어서 있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창밖으로 누군가 뛰어내리거나 흉기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 만삭에 가까운 임산부의 손에 들린 칼, 그 끝에 서린 살기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우리는 많이 지쳐 있었다. 깊게 베인 상처로 가슴은 너덜너덜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턱이 없는 그였다. 그런 그에게 많은 것을 바랐던 내가 바보 같았다. 그래, 이혼하자 라고 말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 말을 하려 했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순간 커다란 손이 거세게 내 뺨을 내리쳤다. 마르고 구부정한 몸이 날아가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그는 더 세게 또 한 번 뺨을 내리쳤다. 귓속에서 삐 하는 기계 소리가 들렸다. 정신이 몽롱해졌다.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그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괴성을 지르며 몸을 밟고 다시 목을 조르다가 바닥에 내던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에서 신음하며 뒹굴고 있었다. 잠들어 있던 아이가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으려고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충격과 공포로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우리 사남매는 같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달랐다. 부모님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아니었다. 동생들에게는 폭군이었던 언니는 대외적으로는 모범생이었다. 엄마의 도시락이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김치를 볶거나 어떻게든 돈을 타내서 문구점에서 파는 소세지라도 볶아
도시락을 싸가면서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냈다. 부모님은 언니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셋째 여동생은 엄마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엄마에게 악착같이 받아냈다. 막내딸이고 아빠를 빼다 박은 외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도 유난히 동생을 예뻐했다. 동생은 그 어려운 형편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샀다. 남동생은 엄마에게 유일하게 사랑받는 존재였다. 도시락이나 준비물, 생일 따위를 걱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나는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했다. 언니에게 빼앗기거나 양보를 강요하기도 전에 이내 포기해버렸다. 소풍 가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 밥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먹으려고 하느냐?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조차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엄마는 이런 내가 짜증이 났던지 등신 같은 년이라고 불렀다. 나는 진짜 엄마 말대로 되어갔다. 엄마가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시키면 언니와 여동생은 못 들은 척했지만 나는 눈치를 보다가 엄마 목소리가 커지면 벌떡 일어났다. 일을 도맡아 했고 엄마가 시키기도 전에 눈치껏 상황을 파악하고는 움직였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두려운 그런 아이였다. 흔들리던 시절. 고등학교 때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화장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언제나 교실 맨 끝 가장자리에 앉았다. 교과서를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하교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교실이 시끄러워져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어느 날 작은 호프집을 통째로 빌린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다른 지역 동급생 남학생을 알게 되었다. 첫눈에 호감을 느낀 우리는 두 번째 만남에서 사귀기로 했다. 그 애는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다. 철없던 눈에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애는 내가 순진해서 부담스럽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을 고했다. 그땐 이미 그 애를 잊을 수 없을 만큼 푹 빠져버린 상태였다. 당연히 학교 생활은 더 엉망이 되었다. 몇 차례 술을 마시고 전화를 걸어 잊지 못하겠다고 울먹였다. 그 이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던 그 애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20살이 되던 애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다. 그날 새벽 그 애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허름하고 쾌쾌한 여인숙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하룻밤을 보냈다. 원했던 관계가 아닌 탓에 며칠간 걷기도 힘들 만큼 아팠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 만나는 게 귀찮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을 때도 택시를 타고 그 애의 집으로 갔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비참한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꾸역꾸역 눌렀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뒤늦은 다짐을 했다. 처음 보는 남자들과 술을 진탕 마시며 춤을 추었다. 그의 생각이 났지만 무르익은 분위기 덕에 금방 떨칠 수 있었다. 나이트클럽을 나와 일행들이 모텔로 옮겨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했다. 피곤해서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늦은 후였다. 가까스로 모텔을 빠져나왔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짧고 분명하게 속삭였다. 넌 더럽혀졌어. 이제 너는 더러운 애야.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자괴감과 아이를 지웠다는 죄책감에 몹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20살에 만난 세상은 너무 아프고 외로운 곳이었다. 시간이 흘러 3살이 돋아났지만 내 여성성의 시작은 언제나 차가웠던 그날 새벽, 쾌쾌한 냄새가 나는 여인숙에 머물러 있었다. 성인이 된 이후로도 나는 누구와도 진실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다. 버려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늘 앞섰다.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연기를 했다. 내 마음이나 몸은 관심 밖이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야 할 젊은 날들이 도돌이표처럼 무한 반복하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다른 누군가에게 갚아주며 살았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정작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엄마도 처음엔 아이였단다. 나도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을 것이다. 당장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아이에게 미안해 라고 말했다면 나도 그걸 먹을 자격이 되지만 지금은 다만 형편이 되지 않을 뿐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가난이라는 이름 뒤에 불행, 수치, 실패, 무기력, 좌절 등을 끌어다가 붙이며 나 자신을 어둠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마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른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어린 시절 구박했다는 이유로 엄마를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모든 불행을 엄마의 탓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훨씬 편할지도 몰랐다.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동안 경험하고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 안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쿨한 척, 성격 좋은 척,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으로 올라와 나를 삼켜버렸다. 회사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직장 상사였고, 집에서는 엄마였고, 짧은 결혼 생활에선 남편이었다. 유난히 눈물이 많아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의 모습에서도 나를 보았고,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다가 결국은 할머니에게 이끌려 서러운 발걸음을 돌리는 아이의 뒷모습에서도 내가 있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도전과 실패를 숱하게 반복해오며 가슴이 시린 새벽 혼자 눈물을 삼키며 나를 보고 내 엄마를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매일 새벽 묵묵히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나를 보았다. 엄마로서의 삶이 펼쳐지지 않았다면 영영 내 안에 많은 결핍을 꺼내 들여다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와 만나며 어린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아이에게 주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업고 일부러 동네를 걸어 다녔다. 엄마와 떨어져 하루를 통째로 어린이집에서 보낸 어린 딸의 심장이 내 등에서 쉬어가길 바랐다. 살고 싶다 여기에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모두 충격에 빠졌다. 졸지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모자라 온갖 고생을 하다 불치병에 걸린 팔자 사나운 여자가 되었다. 솔직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동안 이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어 쏟아지는 관심에 은근 기분이 좋기도 했다. 퍼뜩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병을 놓지 못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찾아온 병을 인정하되
불필요한 감정을 경계했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겨우 삶의 즐거움을 알아가던 시기였다. 게다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자립과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죽음에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해야 했다. 하필 주변에 암으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꽤 있었다. 오랜 시간을 병마와 싸우다가 괜찮아졌다는 소식도 잠시, 결국은 치료 과정에서 얻은 합병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마다 만약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는 절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살아온 삶이 떠올랐다. 삶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대가가 겨우 이 정도라니. 곁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들었다. 자연의 섭리 앞에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자. 문득 시선이 닿은 곳에 끈도 다 낡아버린 빛바랜 족자가 보였다. 바람이 일기 시작했는지 족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이내 바람이 돌풍으로 변했고 족자는 떨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하늘을 향해 자유로이 펄럭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맙소사, 세상의 빛깔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춰선 듯 세상이 고요해졌다. 족자는 달라진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빛깔로 뽐내고 있었다. 그 신비로운 빛이 사라질까봐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듯 고유한 빛깔로 빛나고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살고 싶다.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다. 어느 특별한 날의 동물원. 어느 가을날 하늘이는 기억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만으로도 그리운 아빠를 만나게 되었다. 동물원에 가려고 집 앞으로 데리러 오는 아빠를 기다리며 아이는 내내 들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온 차가 멈추고 그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하늘이는 내가 아빠라고 알려주기 전까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다. 햇살이 뜨거운 날이었는데도 그는 정장 차림이었다. 그 역시 하늘이에게 번듯한 인상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깊은 가을로 접어드는 동물원은 나들이를 나온 사람으로 북적였다. 동물원을 좋아하는 하늘이와 나는 어색함도 있고 즐거웠다. 그러나 그는 물과 기름처럼 우리와 분리된 것 같았다. 하늘이를 안아주고 목마도 태워주면서 애를 쓰긴 했으나 안겨있는 하늘이의 몸은 아빠에게 감기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일자로 뻗어 있었다. 유리를 통해 사자가 보이는 카페에서 그는 하늘이와의 사진을 몇 컷 찍어달라고 했다. 사진을 찍으며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는 아빠와의 사진이 되면 어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치매를 앓으시던 외할머니가 몇 년 전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골집에서 혼자 생활하셨다. 할아버지 생전 두 분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는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빠져나간 외갓집은 깊고 진한 공허함이 들어앉았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던 밥상이 자신에게는 인색했고 혼자서 지내기엔 넓은 시골집은 할머니의 생활 반경을 제외하고는 수북이 먼지가 쌓였다.
자식들이 모신다고 해도 짐이 될까 싶어 강력하게 거부했던 할머니는 몇 해 만에 요양원 신세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 때문에 우리는 할머니 곁을 지키지 못했다. 할머니는 임종 직전 맑은 정신을 잠깐 회복했다. 큰애 숙모의 도움을 받아 전화통화로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다. 길지 않은 대화였다. 엄마는 몸을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다. 엄마의 울음에는 한이 섞여 있었다. 이제 생을 마감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노모에게 칠순인 엄마의 작별 인사는 너무도 처절했다. 목 놓아 울부짖는 소녀는 오빠를 위해 학교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다. 살림 미천 역할을 톡톡히 해냈음에도 사랑받지 못했던 소녀였다. 그 소녀는 엄마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생명이 꺼져가는 엄마를 이제는 용서해야만 했다. 더는 시간이 없었다. 엄마, 나한테 사과해. 미안하다고 하란 말이야. 소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어서. 그것이면 충분해서. 엄마, 내가 다 용서할게. 잘 가, 엄마. 미안해. 편히 가, 엄마. 엄마는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렸다. 내가 그랬듯이 엄마도 그랬다. 가장 사랑했던 만큼 가장 미웠다. 삶이란 죽음 앞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되새겨진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삶은 단순해진다. 삶은 말한다. 사랑하라고,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우리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그러니 지금 행복해야 한다고. 다행히 나는 엄마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함께할 세월이 짧아지고 있음이 너무도 아쉽다. 내 아이의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 곁에서 문득 전해져 오는 일상이 눈물나게 좋은 오늘이다. 이제야 비로소 내 진심이 이해가 된다. 보잘것없다고 여기던 삶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싶었다.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다. 책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많았고 책 읽을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온 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책은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내 인생의 고비고비에는 언제나 책이 있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는 책을 쓰고 싶었다. 현실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이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방법이 담긴 책을 쓸 재주는 없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안온한 마음,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글을 썼다. 글을 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출간으로 향하는 여정은 달랐다. 결이 맞는 출판사를 찾는 일부터 내게는 막막한 일이었다. 책을 검색하고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이메일 주소를 수집했다. 회사 일을 놓치게 될까봐 틈나는 시간에만 리스트를 펼쳤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전송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반려 메일이 날아들었다. 또는 메일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했더라도 연락이 없었다. 너무 아파서 글을 썼다.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글을 써야만 했다. 누군가 나처럼 너무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내가 글을 쓴 진짜 이유였다. 껍질 하나를 벗기고 또 벗길 때마다 글을 쓰는 이유는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 진심이라는 마음 한 줄기에 자아는 형태를 바꿔가며 껍질과 모양새를 바꾸어 버린다. 나를 안다는 것이 이리도 어려울 수가. 이제야 비로소 내 진심이 이해가 된다. 내가 써놓은 그 모든 이야기들도
에필로그.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하고 원고를 수정하던 중에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다.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권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회사로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장혜진 님이세요? 얼마나 가셨어요? 아무래도 조직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받고 다시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양이 좋지 않아요. 종양이 피막을 침범한 것 같네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의사가 말했다. 의사는 긴 바늘을 목에 깊숙이 찔러 넣고는 종양의 조직을 채취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지만 초음파로 본 조직의 모양과 의사의 짧은 소견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병원을 나와 주변을 서성였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려 카페를 찾았다.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카페에 앉아서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스프링이 달린 듯 엉덩이가 들썩거려 차분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어떤 생각도 끼어들지 않았고 입에서는 옅은 실소만 터져나왔다. 유방암 완치 판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것만 같았다. 어디로 갈지 생각하다가 회사로 향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 처리를 하고 퇴근을 했다. 하루를 보내고 다시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두 번째 암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이. 손으로 목 부위를 더듬더듬 만져보았다. 왼쪽과 오른쪽이 달랐다. 딱딱한 조직이 근육과 함께 만져졌다. 초음파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암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글펐다. 실컷 울고 싶었다. 하늘이 앞에서만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수석에 앉은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없으면 이 녀석 어쩌나 하는 생각에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훌쩍훌쩍 세상 서러운 여자가 되어 울었다. 하늘이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생존율이 95%래.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서 수술만 받으면 된대. 엄마 안 죽는데. 그 순간 내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들렸던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일, 일과에 허덕이더라도 글을 쓰는 일, 가끔은 현실에 대한 지루함으로 퉁퉁거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봉착해 슬피 울더라도 기꺼이 끌어안으며 내 삶을 살아가고 사랑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의 갑상선은 암세포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묵묵히 호르몬을 생성해내며 내 몸의 체온과 대사를 조절하고 있다. 기특한 것, 그간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다.